잠이 오지 않는 밤, 저와 함께해요. 2부, 성장과 성공. 성공이냐, 성장이냐. 성공에 집착해 자기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성공은 한때의 즐거움이지만 자기 성장은 끝없는 즐거움이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한 뜻을 이루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성공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단순하게 목표했던 일을 이룬 것이라고만 정의하기는 어렵다. 성공을 이뤄도 그 성공을 토대로 또 다른 성공을 원하기 때문이다. 성공의 중요성은 많이 아는 반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있을 것이 아닌가. 과정의 적응도에 따라 목표를 이룰 수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낯선 단어일 수 있으나 성공 공포증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다. 이는 일종의 신경증으로 성공을 마지막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 허탈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말한다. 나는 성공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자기 성장이라는 단어에 더 매료되었다. 성공은 정점이다. 정점 뒤에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반면 자기 성장은 끝이 없다. 신체적인 성장은 끝이 있지만 심리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다. 성장의 목표를 둔다면 그 발전의 정도는 무한하다. 이 무한한 성장을 심리학에서는 성숙이라고 부른다. 현재보다 한 걸음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자기 성장 개념에서는 나를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귀 기울일 필요도 없다. 오로지 나와의 성장 경쟁을 통해 발전할 필요만 있을 뿐이다. 심리적 성숙은 무한하다고 했는데 이 뜻은 이렇다. 성숙에는 높은 융통성, 바른 현실감, 타인에 대한 배려, 높은 적응력 등의 수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들은 계량화할 수 없다. 기껏해야 많다거나 늦다거나 적다는 정도의 표현밖에 없다. 다만 이런 조건들을 계량화할 수 있다면 신체적인 한계보다는 훨씬 넓고 무한할 것이라는 뜻이다. 성공은 마디가 짧은 나무이고 자기 성장은 마디가 없이 나의 노력만큼 늘어나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성공에 집착해 자기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성공은 한때의 즐거움이지만 자기 성장은 끝없는 즐거움이다. 말은 쉬워도 자기 성장의 과정은 어렵다. 그래도 노력해보자.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끝없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한 우물을 팔까, 여러 우물을 팔까? 요즘은 파볼 우물이 너무 많다. 하나의 우물, 군을 다양한 각도로 파보는 것은 어떨까? 한 우물을 팔까, 여러 우물을 팔까? 참 쉽지 않은 선택이다. 나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묻는다면 대부분 한 우물을 파라고 조언할 것이다. 우리 때는 직업군이 단순했다. 한 우물만 파도 오래 파면 팔수록 전통과 노하우가 생겨 선망의 대상이 됐다. 지금은 그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겼다. 손주들이 내게 미래의 직업을 자문할 때가 있다. 내 딴에는 성심성의껏 답했지만 손주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훈수이다. 오히려 손주들로부터 내가 배워야 할 직업군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똑같은 하루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이는 오해이다. 나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주제를 파면서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나는 직업 특성상 사람 마음에 관심이 많다. 한때 과거 선조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는 종족적인 심리에 관심을 둔 적이 있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선조들의 심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들, 벽화, 설화 등을 종합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 하다못해 부처님까지 공부했고 결국 한국 석불문화연구회까지 만들어 전국에 있는 석불을 답사한 적도 있다.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하는 정신의학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모두 내가 하는 치료와 관계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 내 직업 특성상 꼭 필요한 행위였다. 내가 파는 우물은 하나지만
그 우물과 관계된 우물은 수없이 많다.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을까? 여러 우물을 파는 것이 좋을까? 한 우물을 파되 그 우물과 연관된 여러 우물을 파는 것을 고려해보자. 한 우물을 파면서 전혀 연관도 없는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러나 연관된 소소한 우물을 여럿 파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우물군이 되고 결과적으로 큰 우물 하나를 판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요즘은 파볼 우물이 너무 많다. 하나의 우물군을 다양한 각도로 파보는 것은 어떨까?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내가 나를 똑바로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나의 진짜 모습에 직면했을 때 성장한다. 대입시험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선별 방법도 많고 어느 학교, 어느 과를 어떻게 선택할지 등 고민할 것들이 너무 많다. 재수하려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 재수학원도 참 많이 생겼다. 나도 재수생이었다. 그때는 합격자를 학교 게시판에 써서 붙였기 때문에 합격 여부를 확인하러 직접 학교에 가야 했다. 지원했던 학교 게시판에 붙은 이름을 훑어보았지만 내 이름은 없었다. 이게 웬일인가? 당황과 충격이 함께 몰려왔다. 내가 떨어지다니. 떨어질 내가 아닌데 왜 떨어진 걸까? 이 물음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을 고민했다. 가장 객관적인 이유는 점수 미달이었다. 간단한 이유다. 그런데 떨어질 내가 아닌데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으니 답이 나올 리가 없다. 학교에서 성적을 잘못 채점했거나 떨어졌어도 1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을 거라는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며 스스로 자존심을 세웠다. 거품 같은 포장으로 나를 속인 셈이다. 재수 생활은 먼저 서울의 지인 집에서 시작했다. 공부하는 동안 떨어질 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매몰됐고 건성건성 책장만 넘기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러다가는 공부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여 외가가 있는 직지사 극락암에 방을 하나 얻었다. 절은 마음을 공부하는 스님들의 거처이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공부도 잘 될 뿐더러 과연 내가 왜 떨어졌을까? 라는 화두에 차분히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극락암 앞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스님 두 분과 함께 감을 따던 중이었다. 갑자기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라는 통찰이 머리를 스쳤다. 수학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쉬운 이유인데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계절까지 그것을 감추고 외부의 탓으로만 돌렸으니 참 멍청한 나다. 나는 왜 이 간단한 이유를 모르고 헛생각만 한 것일까? 친구 4명과 함께 의과대학을 지원했다. 그 가운데 내가 제일 성적이 좋았다. 그런데 친구 3명은 합격했고 나는 떨어졌으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잘못된 전제를 두고 이유를 파고든 것이다. 감을 따다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통찰 덕분에 수학 보충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재수에 성공했다. 재수생이 견디기 제일 힘든 것은 공부의 힘듦이 아니라 떨어졌다는 자존심의 상처일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거품 같은 그럴듯한 거짓 포장으로 스스로 위안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나를 똑바로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나의 진짜 모습에 직면했을 때 성장한다. 실패한 사람은 없다. 8,800m까지 올라간 사람, 8,800m까지밖에 못 올라간 사람, 조사 하나, 부사 하나만 바꿔도 성공한 사람이 된다. 실패한 사람은 없다. 나는 항상 젊은 사람들의 실패를 흥미롭게 바라본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곧 성공의 토대가 된다. 실패하고 물러섰던가? 다시 일어섰던가? 젊은 사람 앞에는 이 2가지 길이 있다. 이 순간의 성공은 결정되는 것이다. 독일의 군인이었던 몰트케가 한 말이다. 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는 등반가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등반대가 등반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실패한 대원들은 기가 죽어 피곤한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1977년 한국 산악회가 주관한 첫 에베레스트산 원정대에 참가한 후배 한 명이 있다. 그는 정상을 앞에 두고 악천후를 맞았고 그 자리에서 비박을 한 후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 그는 이 첫 번째 등반에 실패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한동안 많이 괴로워했다. 나는 그에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로처럼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한 논리는 이렇다.
그는 적어도 8,800m까지는 올라가는데 성공했다. 단지 남은 거리를 악천후로 오르지 못했을 뿐이다. 관례대로라면 등정에 실패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가 실패라는 단어에 함몰되기보다 나는 8,800m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길 원했다. 실제로 8,800m까지 올라간 사람은 드물다. 더욱이 그런 곳에서 비박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더군다나 살아서 베이스 캠프로 귀환했다. 얼마나 대단한가. 어찌 이것이 실패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만의 경험이고 자산이다. 그는 이후에 이 경험으로 히말라야의 8,800m가 넘는 여러 고봉을 오를 수가 있었다. 실패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실패라는 말에 함몰되면 새로운 도전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게 된다. 실패는 내 경험이고 나의 일부이다. 즉 나의 자산이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주체는 나다. 실패했다고 내가 나를 괴롭히면 가뜩이나 모자란 에너지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이번 생이 처음이기에 미흡하고 서툴 수밖에 없다. 그런 서투름과 부족함이 쌓여 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나만의 체험적 실패가 된다. 그 실패가 쌓이고 모여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니 성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보자.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없게 된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만큼 성공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8,800m까지 올라간 사람, 8,800m까지밖에 못 올라간 사람. 조사 하나, 부사 하나만 바꿔도 성공한 사람이 된다. 실패한 사람은 없다. 졸다리는 두들기지 말자.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회가 닥쳤을 때 서슴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 닥쳐온 기회가 나에게 맞느니 맞지 않느니 하는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란다. 돌다리는 두들기지 말자. 정 두들기고 싶다면 일단 건너고 나서 한 번쯤 두들겨보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속담을 보면 두 가지가 생각난다.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돌다리를 두들기다 보면 기회는 저 멀리 가버린다는 생각. 어느 것이 옳은지는 선택하기 어렵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말은 매사에 조심하고 잘 생각하여 계획하라는 뜻이다. 반면 돌다리를 두들기지 말라는 말은 매사에 너무 걱정만 앞세우지 말라는 뜻이겠다. 추리였던 환자 한 분은 한강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 자기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혹시나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때문이다. 얼핏 듣기에도 지나친 걱정이다. 이 환자를 오래도록 치료했지만 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한강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고 내게 항변했다. 이 환자분 말대로라면 돌다리는 무조건 두들기고 건너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강 다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드문 일 중에도 드문 일이다. 한강 다리가 무너지는 일을 일상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나는 이 책을 읽는 젊은 독자분들께 돌다리를 두들기지 말아보기를 원한다. 돌다리는 건너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튼튼하든 부실하든 물 위를 건너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강을 건너려면 무조건 돌다리를 밟아야 한다. 돌다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건너지 못할 수도 있다. 건너야 할 이유가 뚜렷하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건너야 한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다. 위험이 곧 기회라는 것이다. 돌다리라는 위험을 두들기고만 있으면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만다. 나이가 들어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돌다리를 너무 두들겨서 그렇구나 라는 후회가 들 수 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회가 닥쳤을 때 서슴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 닥쳐온 기회가 나에게 맞느니 맞지 않느니 하는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란다. 돌다리는 두들기지 말자. 정 두들기고 싶다면 일단 건너고 나서 한 번쯤 두들겨보자. 비몽사몽 세상. 내가 손주나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출구를 찾는다면 출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출구는 좌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보이기 마련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어렴풋한 의식 상태를 비몽사몽이라고 한다. 흔하지는 않은 증상인데 잠에서 깰 때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다. 젊은 사람은 혹 출구를 잘못 나왔다고 해도 곧바로 바른 출구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특성을 보면 그 자리에 멍하게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이가 들면 겪는 증상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막상 내가 경험하고 보니 조금 당황스럽다. 손자와 함께 사무실에서 책 준비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아침을 먹은 후 출근할 준비를 하고 흔들 의자에 앉아 잠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잠깐 졸았나 보다. 깨고 나니 말 그대로 비몽사몽이다. 몇 시나 될까? 몇 시나 된 걸까? 시계를 쳐다보니 3시 50분이었다. 당황스럽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것이 5시 반이었는데 3시 50분이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당황스럽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다. 내가 5시 반에 퇴근한 것은 어제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고 난 후가 지금인데 어제 퇴근한 시간으로 착각한 것이다. 하나는 해결했다. 그런데 3시 50분이라니. 밖이 훤하니 새벽 3시 50분은 아니다. 그럼 오후 3시 50분이란 말인가? 이상하다. 손자와 함께 출근하기로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벌써 오후가 되었다는 말인가? 아침에 한 약속인데 오후 3시 50분까지 손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 또한 당황스럽고 걱정된다. 초조한 마음에 또 시계를 쳐다본다. 역시 또 3시 50분이다. 문득 그럴 리가 라는 한 가닥의 의문이 떠올라 시계를 가까이서 쳐다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10시 20분이었다. 모든 의혹이 풀렸다. 10시 20분을 분침과 시침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꾸로 보았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다. 이런 해프닝은 얼마든 있을 수 있다. 다만 노인에게 발생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먼저 든다. 이는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흔히 보아온 현상이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경험이 생기다니. 생각해보면 나도 벌써 그럴 나이에 진입한 지도 한참이다. 내가 나이 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비몽사몽간의 경험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우습다. 이론상 노인들이 겪는 이런 상황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이들은 차분히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다. 나는 이런 경험을 집에서 했으니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지만 아마 지하철의 환승역이었다면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지금 청년들은 앞서 말한 원래 뜻과는 다른 비몽사몽을 겪고 있는 듯하다. 내 손주 또래 청년들을 보면 항상 정신이 없을 것 같다. 학교 공부도 힘든데 일자리도 없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소망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잘 정돈된 사회 분위기도 아니다. 사회의 체계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 노인들처럼 차분한 여유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손주나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출구를 찾는다면 출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출구는 좌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보이기 마련이다. 성공하려면 천천히 가라. 성공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가 처해 있는 당시의 사회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문제이다.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생긴 사회이다. 그러니 천천히 가는 습관을 성공으로 가는 길로 삼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일까? 이런 질문에는 2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차근차근히 해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룬 산업화의 압축 과정처럼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성공하려면 천천히 가라이다. 빨리빨리가 상업화를 성공으로 이끈 방법이라고 듣고 자라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주문은 와닿지 않을 것이다. 산업화를 시작했던 1960년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보릿고개였다. 보릿고개 같은 절대적인 사회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근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 그 당시 신문을 6개월 공기 단축, 150% 초과 달성 같은 말로 도배하여 압축 성장을 독려했던 기억이 있다. 압축 성장은 보릿고개를 극복한 장점은 있으나 그 빠름 때문에 두고두고 따라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 부실한 과정 때문에 겪어야 할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산업화를 몸소 겪은 세대가 지금 세대를 보면 걱정하는 것이 있다. 압축 성장 뒤에 숨은 피나는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면서 즐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얻든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절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지금 세대가 받은 것이다.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세대에서 이미 끝났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급속 성장의 부작용을 우리 다음 세대가 영향받도록 물려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긍지를 가지면서도 일말의 미안함을 갖고 있다. 성공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가 처해 있는 당시의 사회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문제이다.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생긴 사회이다. 차근한 여유를 가지면 좋은 점이 많다. 사회가 안정되고 부실이 적고 사회 발전의 부작용도 적을 것이다. 그러니 천천히 가는 습관을 성공으로 가는 길로 삼았으면 좋겠다. 스펙 대 경험. 스펙과 경험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험은 자기가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자격증이 될 수 있다. 스펙은 아무리 쌓아도 스펙이다. 경험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지 스펙 그 자체가 경험을 쌓게 할 수는 없다. 요즘은 자격증 시대이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사회다 보니 자격증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나 보다. 선배 교수인 이화여대 김재은 교수가 일찍부터 주장한 자격증이 있다.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왜 부모가 될 자격증은 없는가? 부모가 되려면 부모 역할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니 정말 자격증 시대인가 보다. 나와 함께 소그룹에서 상담 공부를 하는 멤버 중 한 사람은 스펙을 엄청나게 많이 쌓았다. 그런데도 취직을 하려면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런 그가 이번에 사회복지관에 합격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자리 하나 차지하기가 여간 어려운 시기가 아닌데 합격했다니 축하하고 또 축하한다고 덕담을 주었다. 그런데 문득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그 심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물어보았다.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단다. 선생님 이력서를 보니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스펙도 이렇게 좋으신데 경험이 전혀 없네요. 질문을 받고 그는 화가 났단다. 떨어질 것도 분명하고 해서 기왕 화가 난 김에 할 말이나 해보고 떨어지자는 생각에 이렇게 대답했단다. 스펙 쌓느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디서 써주는 곳이 없어서 기회가 없었어요. 누가 나를 채용해 주어야 경험이라도 쌓지 않겠습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집에 와 있으니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단다. 그 면접관도 그 항의가 일리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는 지금 즐겁게 경험을 쌓고 있다고 당분간 우리 공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공부는 경험을 쌓으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니 복지관 일에 충실하게 능력을 발휘해보라고 권했다. 스펙과 경험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험은 자기가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자격증이 될 수 있다. 스펙은 아무리 쌓아도 스펙이다. 경험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지 스펙 그 자체가 경험을 쌓게 할 수는 없다. 면접관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스펙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더 가치 있게 판단하길 바란다. 스펙은 단기간에 쌓을 수 있지만 경험은 단기간에 쌓을 수 없다. 스펙은 위장할 수 있지만 경험은 절대로 위장할 수 없다.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싶어요. 일에 비해 보상이 적거나 자신이 지향하는 바와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거나 직장 후의 다른 생활에 대한 신념이 확실할 때 그때 사표를 내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대기업의 신입사원 퇴사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성과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말이 들린다.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그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에 동의하고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대신 회사는 내가 헌신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요즘에는 회사에 입사하기도 어렵고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원치 않는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싶어요. 같은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호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후배 중 재벌그룹의 사장이 있다. 그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금 회사에서 능력도 있고 승진도 빠른 유능한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표를 냈단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직원의 답은 이랬다. 저는 40세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어울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외 의료 봉사를 떠난 적이 있다. 이때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네팔로 떠났다. 네팔로 향하던 중 그가 나이로 미루어 보아 앞서 후배가 말했던 그 부하 직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하 직원이 맞았다. 나는 그에게 왜 나를 선택하여 네팔까지 왔냐고 물었다. 그는 40세 이후에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어 탐색하러 왔다고 했다. 그는 현재 뒤늦게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사표를 내려면 이분처럼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사표를 낸다면 다른 직장을 가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사표를 낼 때에는 스스로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거나 자기 소신이 뚜렷하여 직장 이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일에 비해 보상이 적다거나 자신이 지향하는 바와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거나 직장 외 다른 생활에 대한 신념이 확실할 때 그때 사표를 내면 좋을 것 같다.